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멜서스가 얘기한 게 생산의 3대 요소 하면은 보통 토지, 자본, 노동인데 지금은 전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이노베이션이라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있으면 한 사람이 10명, 100명의 일을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데 사람이 다 먹여 살려야 되냐? 왜 1대1로 생각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자꾸만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20세기의 대량 생산 체제의 대학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30년 후 1997년에 했으니까 2027년 정도가 되면 역사적 인물이 될 거다. 토마스 프레이도 세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대학에서 뭘 가르쳐주고 깨달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미국조차도 그 실업자 양산하는 공장이 됐다. 디플로마. 왜냐하면 지금 뭐 구글 같은 데서도 뭐 수만 명의 직원들을 지금 다 AI가 나오면서 해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20세기식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죠. 학위? 이거는 뭐 저도 주로 얘기했는데 스카이 대학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고대 총장일 때 얘기했는데 스카이 대학 졸업장 10년도 유효하지 않다. 10년도 못 써먹는다 앞으로. 근데 그거는 저기서 말한 것처럼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 나 어디 나왔다. 마치 과거 19세기 말에 과거에 급제하게 되면 나 양반이다 갖고 먹고 살 수 있을 줄 아는 거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입학시험도 쓸데없는 경쟁이다. 오지선다형 학원 가서 배우는 거가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인가? 그래서 마이클 샌더 교수가 뭐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쓴 교수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애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애를 얼마나 서포트하는 건데 그 애를 뽑아다가 능력 있다고 키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경쟁시키지 마라. 어쩌죠? 이거를 증명해 주는 게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학을 전공한 서지학자인 그 세멜 아브스만, 이게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번역이 여러 번 됐습니다. 자기가 봤더니 새 책이 나온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이 책이 아무도 배출 안 해가는 시간을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지. 아무리 나 새로운 이론을 갖고 나왔었는데 안 되는 거가 물리학은 13년이면 없어지게 되고 경제학 9년, 수학 9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exploration date, 유통기한이 있다, 지식도. 그런데 교수가 30년 전에 박사학위 받은 걸 가지고서 하나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서 그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애들한테 쓸데없는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절대로 안 망하는 두 조직인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는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탈리 밀라노 성당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미사 드리러 가십니까? 아니면 관광하러 가십니까? 관광하러 가잖아요. 더 이상 펑션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노팅엄에 갔더니 너무 시끄러워갖고 옆에가 교회였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는 진짜 교회고 하나는 아니래.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서 봤더니 진짜 가짜 교회라는 데 가서 봤더니 저렇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는 다 있지만 가운데 모시게 되면 전부 다 그 위스키 잔 딱 놓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저렇게 술집으로 바뀌고요. 낮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층이 높으니까 다 이렇게 4개로 단을 만들었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에딘버러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보면은 모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풀려가지고 층이 높으니까 4층 정도 건물로 만들어서 여행사 이런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옆에 진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교회를 가봤더니 일요일에 가봤더니 예배는 없고 왜 동양 사람이 들어왔다고 쳐다보길래 예배 드리러 왔다고 했더니 할머니들 7명 정도가 뒤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 예배 없습니다. 관광지로 됐습니다. 건물이 너무나 화려하니까. 대학도 이제 너무나 예쁜 캠퍼스들이 이제 다 온라인 교육하고 이렇게 되면은 관광지로 바뀌었죠. 요시미 순야라는 이제
이것도 동경대 교수인데 미디어로서의 대학을 얘기를 했는데 미디어가 바뀌면서 대학이 휘청거린다. 1088년에 볼로냐 대학이 유럽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 귀족들이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좀 지식을 전해주려고 유명한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키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지식의 전수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서 돈을 좀 버는 상인들 이런 자녀들도 야 우리도 돈 낼 테니까 우리끼리 모아서 그러면 유명한 사람 얘기 좀 듣자라고 시작한 게 볼로냐 대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돈 내갖고 유명한 사람 부른 거였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됐는데 우리는 이제 뭐 직지신경 훨씬 더 금속발자가 먼저 나왔지만은 155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금속발자를 만들게 되면서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필사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르네상스를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필사경 예쁘게 책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1년 걸쳐서 몇 권 쓰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일들이었는데 그게 확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 도시가 나타나면서 인쇄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저렇게 구텐베르크 하고 나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였냐면은 기독교였습니다. 그 전에는 라틴어 성경을 신부님들밖에 못 읽으니까 그분들이 읽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 알아들었고요.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스테인드 글래스로 이렇게 성당에 해갖고 이 그림을 봐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림으로만 알게 해줬는데 이거를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96개 조항 이 포고문을 10,000장을 저 금속발자로 인쇄를 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나서 교황이 절대적인 게 아니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해갖고 완전히 종교개혁으로 다 바뀌게 돼서 스위스 뭐 이런 데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몸도 아름다운 건데 중세시대 1000년 동안은 인간의 몸을 그리지도 못하게 했고 표현도 못하게 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인간을 표현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인본주의로 끌어들이면서 그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인간의 몸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다시 끌어냈다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갖게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부터 왔냐면 인쇄술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과학이 막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인간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해서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 중심으로 정치 시스템도 돼 있던 거가 독립혁명을 1776년에 미국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대통령제입니다. 옛날에 왕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미국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권력도 세수로 나누자.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자. 상권 분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선거로 의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왕을 어떻게 선거로 뽑습니까? 못 뽑죠. 그런데 이렇게 받고 나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놨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연임해서 딱 8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어떻게 그만두십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만해. 그랬더니 뭐 아들한테 줄까요? 옛날에 왕정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건국에 나랑 같이 일했던 제퍼슨이나 애덤스나 해밀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였는데 그게 지금 250년 만에 전 세계의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디지털이 되면서 엄청나게 다른 혁명의 가능성들이 지금 잠재해 있습니다. 산업만 보더라도요. 옛날에는 가게에서 팔던 건데 아까 우버 말씀하셨지만은 8년 사이에 우버가 14,000배의 기업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우버는 완전히 봉이 김선달입니다. 자기 자동차 하나도 없고요.
고용한 기사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모든 것을 연결만 시켜주면서 저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삼성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크고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거의 100배 이상씩 이렇게 커졌습니다. 예, 제가 재미로 이제 하나 저기다 한 거는 LG의 그 리모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방식으로 요즘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는 뭐냐면 매달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영화를 볼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해서 매달 멤버십만 들면 다 돈을 받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농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재용 회장이 상무 전무 시절 때부터 미래기술연구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삼성에서 미팅을 조차 모이고 하셨는데 그때에 그 제약에 대한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약회사들이 절대로 대형 제약회사들은 완치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혈압약처럼 매일 먹는 약을 만들죠. 당뇨병 약처럼 매일 먹는 약을 만들지 완치하는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한 20억 명이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10억 명이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1불씩 10센트만 하더라도 만약 10센트라고 해도 하루에 1억 불씩 들어오는 거예요. 기술만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버는 게 돈을 버는 거지 이걸 갖다 완치한다는 걸 만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예를 들면 미국에 가보시면 백화점들이 지금 거의 세일 처리를 하고 문 닫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쿠팡이나 미국이나 아마존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가 플랫폼으로 장사를 하는 거고 그 책 팔던 회사에서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은 매달 돈 내야지만 되는 걸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휴대폰 매달 돈 내는 거가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LG 얘기를 하면 LG에서 그 코로나 사태 때 텔레비가 많이 팔렸다. 그래서 1년에 전 세계로 2,500만 대, 우리나라는 그 중에 5%밖에 안 팔렸고요. 2,500만 대 팔리는데 텔레비 팔아서 돈 번 것뿐만 아니라 리모컨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제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 리모컨이 만드는데 1불이 안 든다. 한 99센트 제작비랍니다. 근데 저걸로 돈을 번대요. 그래서 뭘로 버냐 그랬더니 1년에 2,500만 대를 파는데 저 리모컨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기에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버튼이 있습니다. 저거 밝히진 않는데 하나 심어주는데 한 1불 이상 받는다. 그러면은 4개만 심어주면 2,500만 대 팔면 1억 불을 버는 거고요. 저거를 노래방처럼 계속 누를 때마다 전 세계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눌러서 하게 되면 0.001세트씩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머리를 쓰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기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까 이것만 하고 있죠. 스마트시티, 도요다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스마트시티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이 되면 이런 서울과 같이 메가폴리스에 살 이유가 없다.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이런 것이 다 되게 되면 천원에서 충분히 3만 명, 5만 명 사는 데가 훨씬 더 쾌적하다. 거기가 모든 시스템이 다 된다. 그래서 후지산 밑에다가 한 5만 명 되는 우분시티를 지금 만드는 것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굉장했고 AI가 나오고 있으면 아직도 유학입니다. 우리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 지금 우리 비행기를 상용 비행기 타고 다닌 지 60년밖에 안 됐고 우리나라는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옛날엔 여행도 자유화가 안 됐었습니다. 여행 자유화 40년밖에 안 됐고 지금 맨날 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1981년에 스탠포드 유학 갈 때 장학금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제가 암사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를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13평 아파트인데 그 전세값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한 3억쯤 되겠죠. 근데 그때에 스탠포드 대학을 가려고 비행기 값을 저는 이제 장학재단에서 비행기 값이 나왔죠. 저희 집사람은 없어서 반지 팔고 다 이제 전세금 뺀 거 갖고 갔는데 그때 얼마였냐면은 LA 그때는 한 번에 못 갔기 때문에 하와이 들러서 LA 거쳐서 스탠포드 가는데 그 편도가
저희 전세값이 3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편도가 5천만 원쯤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방학마다 온대. 그러니까 저희는 3년 4년 동안 스탠퍼드 유학하면서 방학 때 한국을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이 국제전화 요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녹음해서 듣고 서로 가족들 그럴 정도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그림 그린 건 옛날 얘기 됐고요. 소리 지금 뭐 어느 정도냐면 제가 최근에 그 갤럭시 24를 사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통역이 된다고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한 2초 뒤에 12개 언어로서 제가 말한 거, 저는 이제 일본어는 편하게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다 완벽하게 알아듣습니다. 거기 어느 옵션까지 있냐면 영어도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영어, 하나는 영국 영어, 세 번째는 인도 영어까지 있어요. 다 통역해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져서 유튜브를 자기가 제작하는데 2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육아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고 해서 미국의 최고의 책들을 소개해주면 10개 쫙 뽑아주고요. 그럼 이 중에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뽑아가지고 2페이지로 정리해서 2페이지 해주고요. 나 15분짜리 유튜브 만들려는데 이거 갖고 시나리오 써줘 그러면 시나리오 써주고요. 이거 그러면은 영어로 아나운서가 녹음해줘 그러면 성우가 다 녹음해주고요. 심지어 한국말로 해준다. 제가 하는 분을 봤는데 한국말로 하다가 재미있게 하려고 초등학교 5학년 애 목소리를 해주고 걔가 해주고요. 그림 다 만들어주고 소라라는 게 나와서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어줍니다. 이게 IP 이슈에도 특허에도 걸리지 않는 동영상을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거 바둑 두는 거는 아주 옛날 얘기 됐고요. 법률 3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법률 이게 2개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작년에 됐는데 이게 뭐냐면 소장을 이제 변호사가 안 써도 됩니다.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걸 자기가 못하니까 의뢰했는데 예를 들면 자기의 지금 문제를 여러 가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소장을 직접 써주면 이게 문제가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소장의 샘플을 줘. 그러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면 거기다가 빈칸에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하기만 하면 소장 할 수 있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다음에 로펌의 젊은 변호사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에 대부분이 뭐였냐면 판례를 분석하는 건데 얘네들이 엄청 잘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의 판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이 에릭 토펄이라는 이제 미국의 최고의 심장병 의사인데 이 사람이 책을 3권 정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본 게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 그다음 님 메디슨 이렇게 있는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 분쟁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거의 보면은 옛날에 산업혁명의 러다이어트 무브먼트 때 기계 파괴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 오래 못 갑니다. 어떤 면에서 의료에서 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의과학자들일 거고요. 지금처럼 혈압약 주고 당뇨병 약 주는 그런 의사 행위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의과 중에서 전문의가 제일 많이 인기 있는 데가 영상의학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응급도 없고 수술도 없고 그래서 여성의 뛰어난 의사들이 다 거기 지원하는데 이거 10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보고 영상 판독을 하는데 IBM 왓슨에서는 전부 다 디지털로 판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암 환자들 뭐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거는 디지털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려고 할 때 어디 아프다 그러면 전부 다 네이버 다 검색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유라는 저 책의 제목은 영어 원래 제목은 The Patient Will See You Now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너 의사 보고 있어 똑바로 해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원격 의료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역의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울에 뭐 대형 병원 있다면 거기는 수술이나 중증만 담당하게 하고 지금 제가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고대 의대도 개혁을 하려고 엄청나게 해서 미래 의료로 가자고 총장 때 엄청나게 해서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아직도 대학 교수들이 하루에 200명 외래 환자를 봅니다. 근데 200명 보는 것 중에 거의 90%는 심장병 약 처방해주고
당뇨병 걱정해 주는 겁니다. 5분도 못 봅니다. 왜 그런 걸 거기서 해야 되죠?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오라고 그러고 대학병원 의사들이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대학병원 의사들은 정말 못 고치는 거 그것만 하루에 뭐 1시간씩 붙들고 앉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가 3차 병원으로 나눈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곧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도 회사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기 이카노미 얘기하는데 하고 싶으면 일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프리랜서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2030년 되면은 85%의 일이 20세기는 없던 일이고요. 지금도 예를 들면 AI로 분석한 챗GPT 그거를 갖다가 골라주는 역할 뭐 이제 이런 거 하겠죠. 30시간 근무제. 옛날에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되는 스페셜리스트인데 이제는 프로페셔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오더라도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나 이거 안 하면 나 안 해요. 내가요? 왜요? 뭐 이런 요즘 MZ가 그러는데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무슨 문제든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스텝 멤버들 옛날에 이제 대학의 교직원이라고 한 사람들의 타이틀을 전부 다 뭘로 했냐면 저걸로 붙였습니다. 솔루션 디자이너. 옛날에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가 학교에서 교무청 같은 데서 보면은 이거 왜 못 바꿔요? 그러면 규정이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규정을 그걸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옛날에만 매여 있었고 하나도 안 바꾸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일만 많이 해서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통 예스24나 무슨 여행사 같은 데는 전화가 없습니다. 대표 전화가. 전화 안 겁니다. 다 이메일로 하지. 그래서 저희 대학교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거 부장들이나 매니저들은 대표 전화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절대로 안 된다고 안 하게 했고요. 데스크탑 저 컴퓨터 없고 전부 다 노트북이고요. 일주일에 2번만 나오면 된다. 집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왜 쓸데없이 길에다가 시간을 버리냐. 나오지 마라.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퍼포먼스, 일을 관리해야 된다. 일만 잘하면 되지 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자기 자리 없습니다. 저희는 책상에.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일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패턴을 바꿨는데 21세기로 간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은 타이틀이 솔루션 디자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부장급들은 솔루션 매니저. 솔루션을 디자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지 맨날 있는 거 시키는 일만 잘한다. 그거는 20세기에 지금은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고 AI가 더 빨리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결제 같은 거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내가 지출결의서 좀 없애라고. 아니 이미 다 결제해서 이 돈 쓰는 거 어딘지 아는데 내가 돈통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갖고 와서 돈 타가려고 지출결의서 또 하냐. 인수분해지 마라. 제발 좀 없애라. 근데 뭐 사람 하나 뽑을 때도 뭐 결제를 대여섯 번씩 하니까 정말 왜 있을 때 그거 다 이렇게 표지 묶어놓고 프린트해서 구멍 뚫어서 묶어놓고 그걸 보관하고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하나. 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학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뭐 제가 좀 오버를 맞은 것 같은데 한 15분 정도 좀 재미있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나온다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역할은요 가르치는 역할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지덕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근대화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덕이나 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태제대학교에서 뽑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축구 선수의 주장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팀 리더가 돼야 된다.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혼자서 공부만 하는 애들은 지 혼자 잘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악기를 해보거나 오케스트라에서 아니면은 축구를 해보게 되면 누가 잘하는지 자기가 다 알아요. 그리고 협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훈련을 안 받고 나서 지금은 모든 게 협동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혼자만 잘한다?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거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는 이제 이주호 장관이 내년부터 우리 한다고 해갖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외국에서도 처음인데 디지털 교과서. 교과서가 애들이 그 교과서를 보면서 자기가 궁금하면 누르면 거기서 자료 화면이 또 뜨고 영상도 나오고 하는 걸로 영어, 수학, 컴퓨터 랭귀지 우선 3개를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교사들이 반발하죠. 우리는 뭐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교사들 초등학교 1학년 교사 선생님들 한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한글 모르는 애 있으면 야, 꼭 가서 배우고 와. 그걸 내가 왜 가르쳐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사가 해야 되는 건 집단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통해서 어떤 덕성을 키워준다든가 체력을 키워준다든가 공동체 생활을 도와주는 걸로 가야지. 제가 아까 이제 늦둥이 막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얘가 뭐 여러 해 전이 한참 전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수학 시험을 40점을 받아갖고 오더라고. 그래 집에서 내버려두고 학원도 안 보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너 이거 몰라? 그래갖고 제가 30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100점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선생님은 뭐 하는 거지? 선생님이 뭐 하는 거지? 선생님이 학원에서만 배우는 걸 생각하나? 요즘은 우리나라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청와대 옆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 근영이하고 제가 동기라서 혜택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서 저희는 2부제 수업도 없었습니다. 유경수호사가 맨날 오고 그래서 제가 졸업 앨범을 딱 펼치면서 야 우리는 정말 학생 수도 적었어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6학년 2반 앨범을 꺼내가지고 딱 세봤더니 92명이더라고요 한 반에.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몇 명 가르치는 줄 아세요? 17명이에요. 근데 왜 못 가르치는 애들? 아까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준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핀란드에서는 중3까지 동일한 시험 문제로 시험 보는 거를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 잘하는 게 다 잘하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에서 5번으로 굉장히 작았거든요. 중3부터 막 잘하기 시작해서 커졌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애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애들의 능력을 따로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성적을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20명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이 학기 초에 학년 초에 너 수학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영어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고 일일이 다 계약을 해갖고 그 성실하게 한 애들은 A고 성실하게 안 하면 B고 근데 실력 차이는 다른 애하고 이제 차이 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현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발전했냐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평가해갖고 하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만 하고 수능으로 50만 명의 애들을 저기 뭐야 대학 입시 애들을 다 50만 명 줄 세워놓고 나서 끊어가지 않습니까? 서울대부터 스카이 대학이. 그래서 저는 고대 총장할 때 입학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재 발굴처럼 우리가 뽑겠다. 우리가 인재 발굴해야 되니까 85%를 면접으로 심층 면접으로 뽑았거든요. 지금 태제대학교도 당연히 이렇고 우리는 왜 성적으로 합니까?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얘 원석을 뽑아서 우리가 키워주는 거지. 우리는 가공하는 학교지. 우리가 다 된 애들을 뽑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처음으로 성적 장학금 없애고 이제 니드 베이스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 필요에 의한 장학금을 다 바꾸고 그랬는데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픈소스 온라인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유뎀이라는 데서인데 거기는 한 20만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언어도 3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어서 저희는 제2외국어를 애들이 2개를 의무적으로 중급 이상 해야 되는데 교사가 없습니다. 교수가. 왜냐하면 교수는 뭐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100분 동안 야 니네 온라인으로 배운 거에서 문제가 뭐니? 그거를 지도해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하지 교사가 뭐 발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건 이미 온라인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는 거지. 특히 요즘 애들은 인강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스탠포드나 듀크나 이런 데서도 저 온라인으로 나노 디그리 하나를 받게 되면 다 서티피케이트를 줍니다. 제가 포항제철의 회장님한테 얘기 들은 건데 한 2년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 AI가 트니까 AI를 회사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컴피티션을 시켰대요. 근데 놀랍게도 카이스트 출신, 뭐 스카이 출신이 질비한데 1등한 애가 공고 출신이었다. 포철 공고. 너 어떻게 이거 1등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AI가 뜬다고 그러고 AI가 관심이 있어서 미국 스탠포드 MIT 대학의 AI 교수들이 가르치는 코세라에서 돈 주고 자기가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과목별로. 대학에 가서 그 비싼 등록금을 1년에 1억 가까운 돈을 내고 갈 이유가 없고 요즘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라리 대학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30년 정도가 되면 대학의 절반이 없어지게 되고 대학이 놀이공원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 태제대학교라는 데가 완전히 작년에 포럼을 10월 달에 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21세기형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다 온라인으로 교수님들도 영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교수 연구실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캠퍼스가 없으니까. 고려대학교가 뭐 여러분들 보시면 놀라거나 우스워하실 거겠지만은 1년에 화장지 결제를 제가 1억 이상 하거든요. 그다음 화장실의 방향제 1억 5천 정도 결제했어요. 근데 다 따로따로 살다가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고 교실 만들어야 되고 연구실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도서관이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대학이 큰 대학들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2억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45만 권의 전자책, 전자저널 2, 3천만 원 주고 다 계약을 해갖고 거기서 봅니다. 교보문고에 7만 권의 책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책들은 무조건 신간 나오면 모든 대학에다 사서 레이블 붙여가지고 정리하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학생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보로 들어가서 교보에서 전자책 빌려서 보면 전자책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따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전자책을 보게 되면 15일 동안 800원이면 빌립니다. 마음대로 빌려서 보고요. 많이 빌리는 거는 저희가 또 도서관에 전자책을 구비해 놓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15일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우리가 정리할 필요도 없이 교보에 가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공유 경제를 하면 되는 걸 왜 모든 대학마다 하지? 미네르바 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겁니다. 왜 일일이 학교마다 도서관을 짓냐?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뭐 구립도서관 다 텅텅 빈 데가 많은데 거기 가서 애들이 공부하면 되지. 왜 학교마다 해야 되고 학교마다 피트니스 센터 왜 만들지? 다 동네에 다 있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되지. 그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4개국을 돌아다니는데 거기 다니면서 거기서 그 도시에서 적응해서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해결은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1학년 과목도 저희는 요것만 하고 이제 정책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자. 역사, 철학, 뭐 국어, 글짓기, 영어 이런 걸 교양 과목이라고 가르치지 말자. 진짜 교양은 뭐냐면 내재화된 암묵지다. 근데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뭐 가짜 뉴스 막 들어도 그냥 쫓아가는데 그러지 말아요. 개념이 다른 거가 뭐가 다른지.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총장님 이렇게 모험을 좋아하시잖아요. 뭐 뭐든지 새로운 거 하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모험 절대로 안 좋아한다. 나는 정말 모험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스키도 안 타다 나 다리 부러질까 봐 나 모험 안 해. 그리고 나 청룡열차도 절대로 안 타고 나는 도전을 한다. 도전은 뭐냐면 내가 했을 때 이것은 꼭 해야 될 거는 도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개념하고 모험이라는 개념을 이제 한 70%는 공통 분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을 쪼개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회색이 있다 그러면 이게 90%가 흑색이고 10%가 백색인지 70%가 흑색이고 30%가 백색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제 한자 성어 중에서 경물치지라는 게 있잖아요. 경물치지. 지식에 이르는 것은 어떤 현상, 물을 쪼개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면서 무조건 누가 말하면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는데 크리티컬 띵킹 해야 되고 크리에이티브 띵킹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셀프 디렉티드 러닝 혼자 배워야 된다. 이제는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학 졸업하면 착한 건 안 읽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30년 사는 한 세대를 2번 사는 게 인류의 라이프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잘 살려고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애 낳았고 걔네들도 해주고서 바톤 타치하고 10년 안에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90까지 사니까 한 번 더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건가 아무도 준비 안 해요. 50세
세 번째 사는 거는 뭐 하냐면 옛날 할아버지들처럼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농사 짓다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벌써 15년 전에 다 은퇴했는데도 보면 아직도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소주 먹고 그래서 너도 뭐 하고 사니 30년 동안 근데 아직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의미 있게 살려면은 50대에 다니는 학교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능력,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직장 가서 완전히 왕따 당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행정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행정고시 3차 면접을 가게 되면 요즘은 무조건 6명 중에 1명을 1, 2차 성적 상관없이 떨어뜨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되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여학생 중에서 아직도 중학교 2학년처럼 코맹맹이로 얘기하는 애들 논리가 없는 애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운서 학원 다녀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걸 얘기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방법 배워야 된다. 근데 암묵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왜 저 이야기가 잘 되는 건지 왜 어필하는지 왜 상대편을 설득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영국에 가 있을 때 그때 영국에 총선이 있었는데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 정말 연설 잘하거든요. 근데 그때 BBC인가 어느 영국 프로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연설할 때 손만 찍어가지고 정치가들이 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가지고서 연설을 들려주면서 보여줬어요. 사람이 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아이 컨택, 눈으로도 얘기하고 손으로도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배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표정은 말은 아무리 잘해도 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빨려들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배워야 돼요. 심리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것과 공감 능력, 또 글로벌 하모니하고 서스테이너빌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1학년 때 액티브 러닝으로 계속 토론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가르치지 읽는 거는 다른 데서 다 배워갖고 그래서 토론만 한다. 그래서 교수는 20분 이상 떠들면 100분 시간에 저희가 경고를 줍니다. 교수가 가르치는 거 저희는 없습니다. 토론을 리드하는 거죠. 그래서 한 70%의 일은 이 과목을 어떻게 뭘 보게 할 건가, 뭘 읽고 오게 할 건가, 어떤 토론을 시키고 어떤 답을 끌 건가 이거를 디자인하는데 70%를 쓰고 실제 수업 시간에는 30% 평가하고 한 30%밖에 안 쓰게 그렇게 만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본론이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뭐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인슈타인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보통 알기는 과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상상력에서부터 모든 걸 끌어내는 아티스트라고 예술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상상력은 저런 우주를 품는다라고 했거든요. 상상력으로 21세기 미래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미래 정부를 노무현 정부 때 부탁을 받아서 제가 디자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정부의 모델, 뭐 행정안전부 이런 거 전부 다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변형만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근데 에브라임 마슬로우의 니드 하이어라키라는 것이 욕구 단계설인데 인간이 꼭 필요한 것은 가장 바탕부터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게 피지올로지컬한 게 있어요. 화장실 급하면은 아무리 안전이 좋고 하더라도 화장실 가야 되는 겁니다. 피지올로지컬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태적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욕구, 러브 니즈죠. 그 다음에 이제 존경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내가 삶에서 한평생 태어나갖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욕구가 있어서 밑에가 완전히 충족돼야지 다음에 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욕구의 단계가 이렇다라고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제가 정부도 이렇게 디자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저는 옛날에는 좀 반대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정도 잘 살게 되면 일 안 하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소득은 줄 수 있겠다. 한 달에 한 150만 원, 100만 원. 그러고 나서 더 일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트들은 뭐 한 달에 수억을 벌어도 되는 거죠. 1%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끌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져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세금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 가버먼트라는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이것의 펑션, 기능도 바뀌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작동하는가 오퍼레이션도 바뀌어야 되고 타겟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 가버먼트라는 뭐 아직 책으로 정리는 못했는데 이제 보고서만 한 100페이지 정도 냈습니다. 시민사회, 민간, 정부 이게 같이 돌아가면서 정부를 디자인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조금 더 붙여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플래닝이나 이걸 사이드로 묶고 제일 중요한 거가 토탈 시큐리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서 플러스 뭐가 중요하냐면은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요소수 사태 난다든가 리튬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국정원이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이제 원장님도 하셨지만 이 전 세계의 이 경제 활동의 흐름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처럼 무슨 공산주의 뭐 이렇게 스파이 잡고 하는 거가 아니라 이거를 갖는 데가 있어야 된다. 통계청도 그냥 단순하게 있는 통계 뭐 설문조사 요즘 설문조사 안 합니다. 빅데이터 갖고 다 나와 있는 자료 갖고 분석을 하지. 그러면은 통계청 같은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청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은 뭐냐면 집 없는 사람 집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다 뭐 노숙자들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최소한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라서 사회적 안전이고요. 세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뭐 무형이나 유형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이걸 플래닝하는 거는 뭐 재경부라든가 기재부죠 지금은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가 미래를 위해서 자원 관리. 이게 인적 자원이나 경제 자원 같은 걸 관리를 해주는 거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궁극에 가서는 저게 제레미 리프킨하고 제가 밀라노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궁극에 가서 국가가 해줘야 되는 삶의 질을 제고해줘요. 예를 든다면 오케스트라, 뭐 오페라, 아니면 공원 이런 것들을 국가가 그건 개인이 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런 시스템들을 해갖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라서 정부의 모형은 사실 이렇게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금방 바뀌겠습니까? 저 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업에서 안 바뀌고 뭐 행안부 계속 교육부 계속 필요하다 그러고 교육부 많아지면 인력이 많아지고 공무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맨날 관리에 감독하는 거잖아요. 너 왜 이거 해? 뭐 영수증을 왜 여기다 붙였어? 뭐 맨날 이런 거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이제 정책 디자인에 대한 몇 가지 예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행정학 처음 가르칠 때 학생들 이제 새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행정학과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행정은 무슨 학문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되게 뭐 옛날에 동회 요즘 같은 주민센터에서 뭐 일해주는 거 행정 처리해주는 게 행정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행정학은 무슨 학문이냐면 디자인 학문이다. 사회 문제를 어떻게 잘 디자인하느냐. 예를 든다면 와이셔츠 하나가 백화점에서는 10만 원인데 남대문 가면 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 둘이 뭐가 차이가 있지? 똑같아. 교통신호등 전 세계가 다 똑같아. 똑같은데 어떻게 디자인하면 더 좋을까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2014년에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저희 고대에 디자인 조형학부라는 데인데 거기서 졸업 전시회를 했어요. 걔네들이 아이디어를 학생들이니까 막 내는데 그때 했던 거가 지금 요즘 실천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매년 졸업 전시회를 꼭 빠지지 않고 갔는데 LED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건널목에 신호등은 다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생각에는 어린 애들이나 노인네들이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저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빨리 안 와닿는다는 거죠. 저기 빨간불, 파란불, 뭐 그다음에 중국에서 시작이 돼 숫자 나오는 거 이제 그 정도까지만 변형이 됐는데 바닥에다가 LED 깔면 안 돼.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금 바닥에 신호등이 이제 빨간 거가 파란 걸로 바뀌고 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 영어도 있지만 사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상상력으로
불편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똑같은 거를 그냥 답습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코로나 때 이거는 이제 여기 우리나라는 코로나 그냥 다 100만 원씩 나눠주고 뭐 희망자금 200만 원, 300만 원 다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보고 돈 쓰라고 그랬는데 그때 주식 거품이 생긴 거잖아요. 젊은 애들 다 주식 사고 뭐 이래갖고 돈 나오니까 이거를 여기 가서 영세 상인들한테 물건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딴 데서 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저런 데서 또는 캐나다에서는 모든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든 거를 다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적게 들었대요. 왜? 우리처럼 가서 쓰라고 하면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영세 상인들이 세금을 잘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년도 세금 낸 거로 역순으로 해서 매출을 계산을 해갖고 니네 매출 올해 떨어져서 다 돌려준 거예요. 자,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세 상인들 매출 떨어진 거에 다 보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내가 세금을 잘 내면 언제든지 위험한 순간에 내가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나니까 세금 잘 내겠죠.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지 국민들한테 선거 전에 다 돈을 나눠줬고 마음대로 쓰게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지금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젊은 친구들이 허경영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저출생하는데 작년에 23만 명 낳았는데 실제로 예산은 47조 썼거든요. 그럼 1인당 2억씩 나눠주는 셈보다 더한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다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흩어진 거예요. 사람만 더 뽑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구급 공무원 2,000명을 더 늘린다, 6,000명에서 2,000명을 더 뽑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노량진 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정말 자세하게 보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안 푸는 건데 대치동에서 엄청나게 돈 벌었던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기업화된 이 사교육 시장이 지금 이게 점점 애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마켓이 줄어들게 해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부동산 중개업 학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학원으로 다 노량진으로 빠진 거예요. 부동산 중개학원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가 30만 명인데 외국처럼 단독주택도 아니고 아파트 하는데 다 그거 갖고 거기서 돈 벌고 있고 한두 건만 벌면은 뭐 0.34% 거기서 그 수수료를 받는데 이거 이미 다 기재부하고 산업부에서 그다음 국토부에서 전자로 다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사교육 시장이 글로 가고 노량진에서 부동산 이 중개사 자격증 뭐 지하철 타면 완전히 도배를 해놓고 있어서 1년에 2만 명씩 사람 뽑아주는 거예요. 이 부담을 왜 갖고 있냐고요. 뽑으면 안 되죠. 여기요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부모한테 타갖고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받는 구급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좀 다 또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급 공무원 시험에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사교육하던 학원들이 가서 가르치기 좋은 거잖아요. 하는데 합격률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2%예요. 98%가 떨어져요. 2%라고 하면 6,000명 뽑으면 30만 명이 거기 가서 노량진에서 고시 학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올해 2,000명 더 뽑겠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들어간 다음에 다 애들 그만두고 나오게 만들고 젊은 인력들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되는 게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60세 이상만 뽑든가. 그러니까 무슨 하는 일이 있어 거기서 뽑아주고 등기 인감증명 띄워주고 하는데 왜 젊은 애들이 거기 가서 머리 써야 될 애들이 그거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시 사람들은 다 변방에서 사나 의정부, 과천, 분당, 일산을 다 그냥 다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는 이게 조닝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걸 해갖고 상업지구에는 사람이 안 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밀려나고 U자형으로 다 바깥에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출퇴근하러 들어와요. 맨하탄은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돼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얼마 만에 졌는지 아세요? 세계 최고의 빌딩, 100층이 넘는 빌딩. 그 1년 2개월 만에 졌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규제도 다 풀어갖고 철도까지 놔주고서 바깥에 다 조립한 다음에 거기다 와서 이걸 붙이기만 해서 그 옛날에 진 건물을 1년 2개월 만에 진 거거든요. 저건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하는 사람 밖에 살지만 안에서 다 일하면서. 그래서 뉴욕이 상업의 중심지가 된 거는 그 안에 우리 청계천처럼 단추공장, 재봉공장 이게 다 한 빌딩 안에 있으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 때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명동에 평당 땅값이 3억인데 3, 4층짜리 건물이 질비합니다. 왜 저기다 100층 못 짓죠? 그리고 거기다가 전부 다 젊은 친구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임대 아파트 한 20, 30평 줘갖고 다 살게 하면 되잖아요. 왜 다 분당에서 출퇴근하게 1시간 반씩 하고 있냐고요. 조닝 때문에 그렇다고 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일본에서는 문제가 돼갖고 고이즈미 수상이 유럽에 갔다 오고 나서 동경역부터 지금 신바시 쪽을 완전히 다 고층으로 바꾸고 있는데 유럽에 가봤더니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 낸 거는 제가 SH공사의 총장 끝나고 나서 미래도시 포럼의 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기다가 6, 70층짜리를 진 다음에 한 층은 24시간 어린이집, 한 층은 소아청소년 24시간, 한 층은 공유 주방에서 친구들 불러다가 밥 해먹고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한 층은 스마트 오피스하고 한 20, 30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다 해서 거기다 해주면은 좀 10,000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면 그래서 저희가 성공하면 100만 원 정도만 내고 사는 거예요. 왜? 주부들이 저 같이 일을 하면 부부가 일을 하게 되면 애들 24시간 재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출퇴근 안 해도 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요 다음에도 일가구 2주택을 해갖고요. 다음번 슬라이드가 그건데 일가구 2주택을 해서 노르웨이는 평균 자기 집 소유가 2.5개 정도 된다. 주말 별장, 여름 별장 있죠. 심지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40대 이하는 무조건 일가구 2주택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은 하나, 지방에 반드시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요즘 텐트 가지고 가서 그냥 뭐 차박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왜 지방의 빈집들을 일본은 지금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이래내도 파는데 지금서부터라도 별로 멀지도 않은데 지방에 있는 집들을 하나씩을 다 소유하게 해서 이제 주 3일 근무가 되면은 거기 가서 있으라는 거죠. 저는 30년 전에 지방에 저 청평에 있는 설악면에 집을 짓고 이제 산속에 한 600평 땅을 사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커졌습니다만 남들이 보면 제가 엄청 물려받은 게 많은 재벌집 사람인 줄 아는데 그 평당 4만 원 할 때 서울이 평당 400만 원 할 때 4만 원 주고 2,500만 원 주고 땅 사갖고 집 사갖고 집을 저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태제대학교 총장 이사장님하고 맨 처음에 이 계약을 할 때 저 주 4일만 합니다. 그래갖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갖고 이제 서울에 있을 동안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 거기 있어서 목요일날 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설악면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골에서. 그래서 시골에서는 4박 3일, 서울에서는 3박 4일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부자 소리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소련 시대에도 소련의 공무원들은 무조건 다 다차라고 하는 주말 별장을 200평 정도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푸틴도 거기 가서 아이디어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왜 이걸 안 해주냐? 해줘야 된다. 우리같이 땅도 그렇게 넓지 않은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아침에 이렇게 저는 뭐 기사가 있지만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아침부터 되면 전부 다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열심히 찡겨가지고 왜 저렇게 하지? 계속 생각한 거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버스 중에서 약간 고급 버스가 있어서 좌석 버스라는 게 있어요. 앉아서 갈 수 있는 거. 버스가 막 매달려 그러는데 좀 비싸게 주면 좌석 버스를 탈 수 있게 했는데 보통 지하철이 8량을 달고 다닙니다. 이제 1호선은 좀 더 길고요. 10량까지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량으로 달리는 건 4량 정도 달고 있는데 보통 일반이 8량을 달고 있는데 거기다가 2-3개 더 붙이면 안 되나?
한 4개를 붙여가지고 그 안을 카페로 만들면 안 되나? 어차피 가운데다 통하니까 미리 요즘은 이제 다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어디가 빈칸이 났다 그러면 역에서 아니면 그 전날 예약을 해서 한 5,000원, 6,000원 더 내고 그걸 타면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될까? 사실 이렇게 찡겨가지고 1시간씩 일산에서 와갖고 직장 근처에 가서 또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갖고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저기서부터 영화도 보고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럼 분명히 뭐 보건 문제도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 위험 문제도 안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찾아봤더니 스위스는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산악열차에 차량이 있어 저기서 편안하게 앉아갖고 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또 다른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 아파트 재건축 뭐 이제 35층밖에 못하는데 압구정동도 맨날 그런데 그거 왜 70층으로 못하죠? 70층으로 하면서 지하를 한 10층을 파는 거예요. 10층을.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갖고 맨날 주차 난리잖아요. 이제 이왕 할 때 10층을 파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홍대 유현준 교수하고 이제 유현준 교수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원래 이렇게 몰려 살다 보면 이게 힘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날리는 지하철이 만들어서 일본은 긴자의 지하철이 1920년대 만들어진 최초의 지하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늘린 거예요.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해졌죠? 택배. 유통 문제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럼 이거를 지하로 못 가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저 광주나 이천에다가 뭐 샌드위치 패널로 맨날 짓다가 화재 나갖고 그냥 다 타버리고 창고 물류 창고가 그러는데 아예 물류 창고를 저 밑에다가 다 만들고 제가 이제 우정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있는데 물류 시스템 한국이 잘 발달돼 있거든요. 거기서 다 나눠갖고 허브를 지금 강남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단지 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 완전히 그 밑에다가 만든 다음에 보통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진공으로 해갖고 이렇게 서류들을 이렇게 배달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것처럼 얘기를 들어봤더니 1m짜리 지하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로봇이 배달을 해서 허브로 예를 들면 서초 뭐 압구정동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서 빼갖고서 아파트 단지마다 락카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넣으면 뭐 냉장고 같은 건 직접 배달해야 되겠지만 가구는 웬만한 거는 다 저기다 주면은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배달됐습니다 하면 여기 휴대폰으로 번호 뜨면 그래서 번호 누르고 찾아가면 되는 건데 지금도 맨날 잃어버린다 뭐 문 앞에다 두고 간다 막 이러는데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할 수 있는데 뭐 아직도 뭐 외국에서는 드론 얘기하는데 아니 서울 시내에서 어떻게 드론이 돼 이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저희 고대 안산병원에도 이제 로봇이 다 배달하고 요즘 서울에는 오히려 안 그러지만 일손이 딸리니까 저희 시골 설악면에도 레스토랑 음식점 가게 되면 쟤네들이 다 배달하고 주문 다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는데 세종으로 이사 간 다음에 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갖고 국회의사당을 거기다 제2의사당 지어야 된다 해서 매출 6천억 예산 배정됐다가 지금 1조 3천억까지 지금 이제 올라갔는데 요즘 정부가 하는 것보다 누가 일을 더 잘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이 국가적인 사업을 오히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뭐냐면 큰 3m짜리 지름 3m짜리 통에다가 기차를 띄우는데 거기에 아진공 상태라고 해서 98% 정도를 진공으로 만들면은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 또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초전도체로 하게 되면 초전도체는 한 번 에너지를 받으면은 계속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거가 그 마그네틱으로 자석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 가속을 시키면은 한 번 에너지를 조금만 주면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서 하이퍼루프라는 개념을 통에다가 넣어서 달리는 21세기형 그거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사이를 하고 차비는 25불 정도로 하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200곳에서 지금 이 하이퍼루프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철도연구원에서
원래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나가는 이거는 1200km가 목표인데 우리나라 자기부상 열차로 해갖고 저 진공 상태 자기부상 우리나라에서 철도연구원에서 1023km인가를 성공했습니다. 실험으로. 저거 되면요. 저거는 운전사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타면은 5분이면 가요. 세종에. 아니 그런데 그 별도로 이 레일을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을 깔아야 돼. 통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직선으로 통을 쫙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한번 해놓게 되면은 얘가 떠서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온도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 절대 온도로 하는 거를 철도연구원에서 개발을 해갖고 부산까지 2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냉각할 수 있는데 2번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하게 돼갖고 그러면은 20분이면은 부산 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전 세계의 비행기를 없앨 정도의 새로운 혁명이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저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일본에서는 그냥 신칸센 같은 거 높여갖고 뭐 400km, 600km 하는데 이거는 1200km까지가 되기 때문에 비행기보다 1.5배 빨라져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일주일 걸리는데 10시간이면은 산페테스부르크까지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베링해를 넘어갖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베링해를 넘어서 칠레 남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하철 그 지도 같잖아요.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앞으로 허브 공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하면서 일일 생활권 얘기했는데 우리는 1시간 생활권으로 다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걸 기술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게 세종까지 건설하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게 6천억 정도면 한다는데 1조 3천억 들여서 건물 짓는 것보다 이거를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수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이걸로 되게 되면 예를 들면 툰베리 같은 친구들 요즘 맨날 비행기 타는 거에 이게 CO2 나와갖고 환경 파괴한다고 해서 비행기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요즘 뭐 스위프트도 지난번에 자가용 비행기 탔다고 욕 무지하게 먹는데 그거가 아니라 이제 전부 다 하이퍼루프로 그리고 이거는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기관소 전부 다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해갖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 포스코에다 얘기했는데 포스코 되게 좋아하고 왜냐하면 지름 3m짜리 통철광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게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에를 진공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떠서 가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지만 그래도 빨리 테스트를 해갖고 한국이 이런 걸 먼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이제 또 재미있는 얘기인데 지구온난화가 나쁜 것만 아닌 게 로텔담이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고 아시아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됐죠.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네. 아시아까지 오는데 이게 22,000km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쉬는데 싱가포르이 그래서 이제 아주 국제 무역의 큰 도시가 된 건데 지금 온난화 때문에 북극 얼음이 녹기 시작해갖고 북극 항로가 지금 열리기 시작해서 쇠빙선까지 만들어져서 절로 가서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9월마다 푸틴이 맨날 와갖고 동방경제 포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푸틴은 지금 시베리아 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을 건설하고 있어서 저게 22,000km가 아니라 그 중간에 오는데 스웨즈운을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서 해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일로 가게 되면 15,000km가 되기 때문에 7,000km가 세이브해서 3분의 1의 연료라든가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한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거가 미국, 중국 싸우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뭐 예정된 전쟁 얘기도 했는데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이건 아까 NIS 국가정보 이제 밸류체인 얘기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 옛날에 만주라고 하는 동북 삼성이 지금은 그때는 중화공업단지였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낙후된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저기를 전 세계가 유럽 자본, 미국 자본이 같이 들어가서 개발을 해갖고 이제 북극 시대를 좀 여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거를 중국한테도 제안을 하고 유럽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기가 원래는 사실 발해 땅이었기 때문에 아까 역사가 변했다, 역사 교과서도 바뀐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통일신라로 배웠는데 요즘은 중고등학교 역사책 보면 통일신라 없어졌습니다. 남북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거기 때문에 그 당시가 두 남북의 나라다라고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여기를 좀 개발하면 여기가 개발되면 통일은 굉장히 빨리 오게 될 겁니다. 북한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국가정보원을 아까 빅데이터 하는 걸로 해서 전 세계의 데이터들 예를 들면 리튬 자원이 희귀하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팔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저 반도체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런 걸 예측을 하고 하는 그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스파이 한 명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저기 연평도가 저 위에 이제 5도가 굉장히 힘들게 저 북한 위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사정거리에 있고 맨날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좀 거기를 군사지구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중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게 도박인데 마카오처럼 만들어갖고 중국 자본 다 들여갖고 위안화도 쓰게 하고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세계 도시로 만들어버리면 북한이 그때 총을 쏠 이유가 없죠. 포를 쏠 이유가 없고 그럼 거기는 우리 거니까. 그래서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데 저렇게 뭐 비행기 가게 하고 그래서 연평도의 국제도시를 전부 다 저런 걸로 하자. 물론 뭐 나라가 무슨 뭐 도박 산업이냐라고 하지만 좀 새로운 발상. 그리고 이제 누가 그 얘기하는데 지금 휴전선의 DMZ에다가 국제기구 한 10개만 유치하게 되면 전쟁 안 일어난다. 사실은 그런 새로운 발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맨날 싸우면 이길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꿈 같은 얘기지만 제가 아인슈타인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상상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일 해저 터널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해저 터널을 하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지금 이끼섬에서 대만도 거쳐서는 이게 230km밖에 안 되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하이퍼루프 같은 걸로 기차가 다닐 수 있는 데하고 하나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하는 저거를 만들어 놓게 되면 요즘 이제 뭐 최태원 상위 의장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한일 경제 공동체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각자 싸우면은 미국이나 유럽한테 안 되는데 우리가 둘을 시장을 한 대 묶으면 한 거의 2억 가까운 시장이 되기 때문에 1억 7천, 1억 8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자, 같이 여러 가지를. 그러면 일본도 내수만 하지 말고 여기도 같이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시너지가 될 수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대학도 아무 데나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 대학이나. 좀 그런 오픈을 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같이 해서 이 동북아권을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훨씬 저런 거를 좀 제공을 하고 니네 여기 와서 같이 써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독립의 개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민족으로서 문화국가로서 강대국이 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고요. 저희 이제 태제대학은 넥스텐서라고 해서 이제 미래를 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오늘 이런 걸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질문들. 너무 재밌고. 질문 좀 해요. 예. 내가 나도 질문을 하려니.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자, 그 20세기에 대학을 다니고 배움을 딱 거기서 끝이고 21세기에는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저희가 이제 20세기의 틀로 21세기를 살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총장님께서는 20세기의 틀 중에서 만약 가장 먼저 하나 버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게 옛날에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디에듀케이션이라고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버려야 된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세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좀 자랑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0권 정도의 책은 사고 두세 권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self-directed learning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학습,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거를 배우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호기심이거든요. 자기가 찾아갖고 계속해서 찾아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학습이니까 공부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는 노동이 아니고 사실은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 알게 돼서 막 찾아보고 알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런 거를 개발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20세기의 틀 중에서 21세기의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물려줄 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20세기의 틀에서 21세기까지 물려줘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고유에 대한 거겠죠. 저는 예를 들면 지금 그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뭐 가족관계건 사회관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뭐 트러스트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한 얘기는 내가 어제 그 뜻 갖고 얘기한 거 아니면서 표현하는 거가 정치인들 중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고 거짓말로 사기치고 나서 사과도 안 하는 국민 대사기극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원래 유럽식의 사고방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 그 주제로 일본에서 하고 한국이나 일본의 특이성을 가지고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비판하는데 미국에서 80년대 일본이 막 성장하니까 아 이거 일본은 국가주의야 우리가 봤더니 정부가 다 나서서 해 그래서 원래 국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식 사고에서는 사람의 거래 관계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아무 시장이나 가서 백화점 가서 내가 물건을 사는 스팟 마켓이라는 마켓이라는 거래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디에 소속이 돼서 뭐 군대를 가든가 학교를 가든 학교 가면 4년 동안은 일단 입학했으니까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룰대로 해야 되는 계약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처럼 마켓이 아니면은 일본은 계약으로 다 돼 있다. 국가가 다 지도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단골입니다. 단골. 네트워크. 반복적으로 계속 트러스트가 쌓이게 되면 내가 단골집에 왜 음식점을 가냐 하면 그분이 나한테 대해서는 좋은 거를 잘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옆집을 가도 되는데 그걸 가잖아요. 이게 정부하고 기업 사이에서도 일본을 연구를 해봤던 산업정책의 핵심이 신뢰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그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치열하게 싸우지만 바깥에 나갈 때에는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합니다. 중동 건설할 때 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 거기서 룰을 어기게 되면 정부가 거기에다 반드시 페널티를 매기거든요. 제가 첨단 산업정책, 컴퓨터 산업정책 할 때도 보면은 그 현상들이 많이 드러난 걸 갖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 정부하고 기업 사이에서 그런 트러스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야. 못 믿으니까. 다 계약을 하고 요즘 전부 다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맨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회가 성숙한 사회면은 트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점점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제는 AI가 더 발전하게 되면 NFT 이제 비가역적인 모든 거가 다 나오게 되면 트러스트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할 것 같고 저는 인간이 사는 데 제일 중요한 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제일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듣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
제가 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대에 내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네. 당시에 그 IMF 그 위기를 이게 돌파하는데 그 돌파하는 그것을 말하자면 컴퓨터 이게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졌을 때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저 정부가 지금 저 전문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번 시대에 이번에 계기로 해서 우리 의료 체계를 전문의가 필요 없다. 어? 그러니까 영상으로 진단받고 이 수술할 때 뭐 만약 전문의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최소한 숫자로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료 체계를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는지 말이죠. 저는 좀 지금 말씀하신 혁명적으로 좀 그런 것을 어젠다를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도 뭐 대학의 총장하면서 대학병원을 관리하고 좀 대학병원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세 의원들을 약간 해야 될 일들을 뺏어와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원격 진료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되고 지금 현재 통계에 나온 것도 아시겠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전문의가 대학병원 같은 데는 10%가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40%로 이 노동을 착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전문의는 나가서 무슨 개업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학에 남아갖고 중병이라든가 남들이 못하는 걸 고칠 수 있는 그런 전문의로서 높은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타이틀로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완전 개혁을 해서 예를 든다면 원격 의료가 되기 시작하면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굳이 안 올라와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정말 심각할 때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가 외과 의사라든가 실제로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수가를 적용해갖고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감기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즐비하게 만들고 거기를 병원을 쇼핑하러 다니듯이 저희도 보면은 시골에 있다가 저희 집사람 오는데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뭐 당뇨 검사하러 와라 뭐 하면 한 번 3개월이면은 1년 있다가도 될 거를 3개월마다 오라 그러니까 맨날 가다 보니까 저희 나이 이제 명예교수들 정년 퇴직한 사람들은 가면 거기서 다 만나요. 맨날 약 타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약을 타냐고요. 대학병원에서. 그냥 일반 동네 병원에서도 똑같은 프리스크립션 줘갖고 혈압 재서 별 차이 없으시죠? 큰 어려움 없으시죠? 가서 만나도 그 얘기 물어본 다음에 또 혈압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번에 완전히 막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걸 만들기가 쉽지 않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딱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돌아온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만들어는 거를 대안으로 막 제시를 계속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우리가 그것을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자. 아주 좋은 기회다. 딱 그렇게 역발상. 한번 지금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신 염재호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